자, 이번 시간은 61번입니다. 위험 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거죠. 일단 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 등기하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물론 위험 부담은 넘어가겠죠. 다만 등기하기 전에 인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인도한 시점에 위험 부담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5번이 맞는 지문이고 우리 수험적으로는 인도 시에 넘어간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1번 X입니다. 일부가 멸실되면 임대차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비로소 감축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다. X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따라서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위험 부담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6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주택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4번이 답이죠. 자,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되면 채권자인 매수인인 을이 그 위험을 부담하고요. 따라서 매도인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62번이 후발적 불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요. 별표하시고 1, 2, 3, 4, 5번 꼼꼼히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63번입니다. 갑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계획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 낙례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 설명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쌍방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고요. 채무자,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 자연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64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자, 일단 우리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되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돈을 갚는 것과 채권증서, 이거 우리가 차용증이라 합니다. 채권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에 반해서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적지는 않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도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따로 우리가 판례로서 기억할 것이 뭐냐면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의 반환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의 반환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어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동시 이행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데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요 어음 반환에 대해서는 동시 이행관계지만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죠. 원인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X. 동시이행관계이므로 거절할 수는 있다. 다만 거절하게 되면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65번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의 X토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일단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요 제3자 수익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겠죠. 누구는요? 병은. 그렇지만 갑과 을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도 동의 없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66번입니다. 갑의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올해 그 해제와 관련돼서 만약에 저에게 문제를 예상해 보라고 말씀드린다면 합의 해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애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해제는 합의 해제하는 게 가능하죠. 해제 계약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하게 되고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 보호 규정만 빼고요. 따라서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도 이자 붙이지 않고요. 또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 X가 되는 거죠. 67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의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계약 해지로 인한 그 이자는 임의 규정이니까 쌍방 간의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보시면 갑과 을이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로 반환할 매매 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4% 약정은 원상 회복해야 될 그 금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지연 손해금까지 4%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동약정률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혜 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는 질문은 X고 이것도 최근 판례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이 답이죠. 68번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죠. 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2번이 답이에요. 자, 매매 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고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채무의 이행 시기는 동일한 것을 추정하는 민법의 규정이 있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라는 민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없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2번이 X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69번입니다.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답만 먼저 보면 4번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생을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위는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종의 담보가등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예약 완결권 행사는
함께 해야 되겠죠. 단독으로 소송서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실제로 이 매매 예약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관련된 판례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은 결론을 좀 기억해 주세요. 예약 완결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한 명이 단독으로 예약 완결권은 소송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0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전을 을에게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자, 일단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배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인이 계약금을 준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해요. 이렇게 수령을 거절할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결론을 기억해 두십시오. 5번 을이 갑에게 유천만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갑이 유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의 을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수령을 거절할 경우에는 공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1번이죠. 매매의 효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죠? 과실이죠.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죠.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 과실은 매수인이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과실 수취하기 전에 하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죠. 물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함께 인도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이미 틀렸죠.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한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한다. X가 되는 거로. 답은 3번입니다. 72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 환매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죠. 일단 이 환매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1번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된다. 또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동사는 3년, 3번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73번이죠.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3번이죠. 이제 아시겠죠? 자, 매수인이 인도를 받으면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인도받기 전이라도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자, 등기에게는 없어요. 그죠?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인도를 받든지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돼요. 등기는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 매수인이 기속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네요. 74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담보책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악의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답은 5번이죠.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잃게 됐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잃게 되어 손해를 잃게 된 매수인은 악인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1번.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2번. 악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죠. 특히 2번처럼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선이 무과실의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죠. 3번.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어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되고요. 4번.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75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평이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죠. 자,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은 뭐 할 수 있습니까?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 5번. 100평의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악의 매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거야. 그냥 막 줄줄을 나오듯이 외워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76번부터는 이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갑소유 X 토지를 10년간 월차 한 200만 원에 임차한 후 X 토지의 Y 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토지에 관한 임대차입니다. 따라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없이도 지상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고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 없이도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X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X 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같은 거 이걸 우리가 읽어볼까? 5번. 갑이 변제기를 경과한 채후 2년의 참채권으로 의하여 Y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7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 부속물 매수 청구 관련돼가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요런 관계예요. 요런 관계. 자,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시키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부속시켰다면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소유가 되는 거죠.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되고요.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이하고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죠.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하지 않았고 부속시킬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게 됩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속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3번 보세요. 건물 임차인의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했어요. 그럼 증축한 부분은 원칙, 독립성이 있다라는 말이 없다면 부합이 된 거예요. 부합.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없다면 부합이 됐으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가 되는데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이 안 됐다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했다. 이것이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돼서 유효하면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특약이 무효라면 그때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 인정된다. 유익비 상한 청구 인정된다. X. 오히려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라는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78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토지 임차인은 언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두 번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특히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같은 것도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매수 청구하는 즉시 쌍방 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 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9번입니다. 임대차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을 좀 틀린 것은 1번, 다 중요한 거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2번, 약정해지죠. 약정해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파산이죠.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는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돼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에 종료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대가 이루어진 거죠.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그 해지 통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전찬에게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5번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80번이죠. 갑으로부터 2000년 5월 1일 기간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를 임차늘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고 갑은 2002년 1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다음 중 갑과 을의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일단 해지하게 된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이 힌트가 되는 것은 뭐예요? 기간의 약정 없이죠. 자, 기간의 약정이 없이 토지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전에 임차권이 소멸되고요. 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지상 매수 요건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뭐 하지 못합니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을이 일방적으로 청구한 건물 매수는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죠. 3번. 만약에 이것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해지 통고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인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지상물 매수를 하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4번.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81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